좋은 쌀로 가루를 내어 채를 쳐서 고르고 맑은 물에 반죽하여 찐 것을 안반에 넣고 떡매를 오래 친다. 조금씩 떼어 손으로 비벼 문어발처럼 둥글고 길게 늘인 모양의 떡을 만든다. 이것을 권모라고 말한다. 미리 준비해둔 장국이 그럴 때 가래떡을 동전 모양으로 얇게 썰어 넣으면 끈적거리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아 좋다. 또 여기에 돼지, 소, 닭, 닭 등의 고기를 넣는다. 섣달 검은 밤중에 집 식구 수대로 끓여 한 그릇씩 먹는다. 이것을 병탕이라고 한다. 여항에서는 어린아이 나이를 물을 때 여태 떡국 몇 그릇 먹었냐고 묻는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아입니다. 앞서 보신 내용은 설날에 먹는 떡국에 대한 19세기 초반의 기록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설날에 떡국 먹는 풍습은 똑같지요. 지금이야 가래떡을 떡집이나 시장에 가서 구입하지만 당시에는 집에서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설날 떡국 한 그릇이 더욱 값진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음식 떡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량세 시기에서는 가래떡을 건모라고 불렀지만 비슷한 시기에 쓰인 동국세 시기에서는 백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책에 적힌 떡국 만드는 방법은 제법 상세합니다. 흰 떡을 엽정과 같이 잘게 썰고 간장국에 이것을 넣고 쇠고기와 꿩고기와 고춧가루를 뿌려 익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꿩고기가 들어가는 점과 고춧가루를 넣는 점은 지금과 다릅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소를 잡는 일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한자로 우검이라고 합니다. 왜 소를 잡지 못하게 했을까요? 1970년대까지도 소는 농사 짓는데 매우 중요한 노동도구였습니다.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더욱 소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일에 소를 마음대로 잡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당연히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조상께 올리는 차례 아닙니까? 차례상에 오르는 제물 중에서 쇠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떡국도 그러하지요. 그래서 설날 앞둔 3일 동안에는 우검 조치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쇠고기를 구하지 못한 집에서는 꿩고기로 떡국을 만들었습니다. 꿩은 당시에 야생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아마도 꿩고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떡국에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서울 북촌의 거리에는 수일 전부터 갈비, 꿩, 귤, 술병, 기타 가지각색의 세찬을 혹은 이고 혹은 또 지고 다니는 남녀노소로 때 아닌 장터를 이루어오는 한편으로 귀여운 딸과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부녀들이 혹은 옷전으로 혹은 신가게로 혹은 구두방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설빔에 분망하다. 1926년 2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서울의 설날 풍경입니다. 여기에서 세찬이라는 것은 설날에 먹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이 세찬 중에도 꿩이 들어있습니다. 1926년 설날의 세찬으로 꿩이 등장한 이유는 떡국에 국물을 내는데 여전히 꿩고기가 으뜸이라고 여겼던 당시 서울 사람들의 입맛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입맛이 쉽게 변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에는 이런 입맛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도 설날 초하루 날이면 종로의 대부분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지금의 명동과 충무로 일대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전방마다 문을 열고 회사마다 사물을 보며 남학신 씨는 학생들이 학교 시간을 맞추느라 숨이 턱에 닿도록 다름질을 한다고 당시의 신문에서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두 탄력체계가 바뀌돼서 온 일입니다. 사실 일본 역시 본래 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달력인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867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근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양여법을 채용하였습니다. 조선도 갑오경장을 시행하면서 1896년 1월 1일부터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공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는 공식적인 달력으로 조선인들도 그들처럼 양력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서울의 일본인들이 이 조치를 잘 따랐음을 앞의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유학을 와서 북촌 일대에서 하숙을 하던 조선인 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설날에도 학교를 가야 하고 떡국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있던 국밥집 한 곳에서 지방학생을 위해 문을 열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선 신문에 나온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초하룻 날 떡국이 팔릴 것 같이 아니하여 화동 어떤 떡국집 주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야 누가 오늘 같은 날 떡국을 못 먹겠습니까마는 오늘 떡국을 먹지 못하면 까닭 없이 섭섭하다 하여 부모를 떠나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주문이 하도 많기에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하숙집에서 떡국까지 끓여주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며 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도 집집마다 설날이면 떡국을 반드시 먹습니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요. 보통은 설날 차례상에 매와 함께 떡국을 올려서 떡국 차례를 모시는 집이 대다수이지만 반드시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선 정조 때 성균관 유생이었던 이옥이라는 선비는 정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문장 기법을 가지고 있어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군 상가면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하청 백성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례도 섣달 검날 정오에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풍속은 경상남도 해안가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198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신문과 잡지가 널리 퍼지면서 설날 아침에 떡국 먹는 풍속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떡국으로 나이를 따지는 관습 역시 적어도 1970년대까지 설날 아침이면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쌀이 남아 돌면서 설날 떡국 이야기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잘 보관해둔 맵쌀로 빚은 귀한 가래떡 역시 사시사철 쉽게 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굳이 떡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한때는 음식점에서 평소에 끼니로 먹었던 떡국. 이제 이 떡국 먹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한 탓이겠죠. 국밥집에서 팔았던 설날 음식, 떡국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